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현 정부 견제론이 절반을 넘었고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3%였습니다. 지역구 투표에서 어느 당 후보를 찍겠느냐는 질문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팽팽했는데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지역구 민주당 투표자의 3분의 1이 조국 혁신당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남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현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53%,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2%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33%였고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은 3%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물음엔 국민의힘 38%, 민주당 37%로 양당이 팽팽했습니다. 지역별로 볼 때 서울은 민주당 38%, 국민의힘 37%로 나타났고 인천, 경기에서도 양당 모두 37%로 같아서 수도권 민심이 전체 판세와 유사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응답에선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1%로 21%가 나온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섰습니다. 조국혁신당이 15%, 개혁신당 3%를 차지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77%는 국민의 미래에 투표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지역구 투표자 중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3%였습니다. 33%는 비례투표에선 조국혁신당을 찍겠다고 답했습니다. 원내 제1당에 대한 전망으론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43%,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42%로 비슷했습니다. 막바지에 들어선 양당 공천에 대해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긍정평가는 43%, 부정평가가 44%로 비슷했습니다. 민주당 공천에 대한 긍정평가는 36%, 부정평가는 51%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는 86%가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긍정평가했고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서 민주당 공천을 긍정평가한 응답은 67%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 지지정당의 공천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사회 현안에 대한 여론도 들어봤는데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증원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계속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를 놓고는 관권 선거 소지가 있다는 응답이 48%, 문제 없다는 의견이 42%였습니다. 이어서 신준명 기자입니다. 응답자의 89%는 의과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규모인 2,000명이 적절하다가 35%,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가 31%였고 2,000명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답도 23%를 차지했습니다. 정부의 증원 계획 발표 이후 필수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데 대해선 의료계 책임이 37%, 정부 책임이 19%, 정부와 의료계 모두의 책임이 있다가 41%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들어 20차례 가깝게 진행 중인 민생 토론회에 대한 평가에는 관건 선거 소지가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가 48%, 대통령의 민생 행보 차원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42%였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민생 토론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호남에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 민생 행보란 응답은 부산, 울산, 경남과 충청, 대구, 경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3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57%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로 양강 구도가 이어졌습니다. 그 뒤로 홍준표 대구시장 6%, 오세훈 서울시장 5%,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각각 3%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전화 면접으로 전국 18살 이상 1,000명에게 물었고 응답률은 15.7%, 신뢰 수준 95%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네, 총선을 30일 남기고 지역구 공천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빠르게 선거 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폭주를 저지하겠다며 수도권을 찾아 서울 편입 등 지역 밀착형 공약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충청권을 찾아 정권 심판론을 본격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3지대도 일제히 총선 깃발을 올렸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 강세지인 경기 고양을 찾았습니다. 서울특별시 편입과 경기북도 신설을 이른바 원샷법으로 한 번에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향의 미래를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국민이 여러분께 살아가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총선 30일을 앞두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폭주 저지를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운동권 특권 세력, 부패 세력, 종북 세력 합체로 자기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고, 여당의 실행력을 강조하는 지금 합니다를 총선 슬로건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선거대책위원장을 겸해 전면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표심이 유동적인 이른바 스윙보터 충남을 찾아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기본 윤리도 안 지키는 폐륜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독재 정권 반드시 4월 10일 심판합시다, 여러분. 이 심판 선거의 중심은 바로 충청입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품 가방 수수, 주가 조작 의혹을 앞글자를 따 이채양명주 5대 실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특히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신범철 후보가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천안을 찾아 공세를 집중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버젓이 공천받지 않습니까? 개혁신당은 경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에 후보자를 공천하면서 지역구 3자구도 진용을 본격화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김종민 공동대표와 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 의원이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비례대표 지지율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로 자신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공수처 수사로 출국 금지 상태에서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출국 금지가 풀리자마자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해 야권은 수사 방해를 위한 범인 도피라면서 관련 부서 장관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야권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무장관 시절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느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한 위원장은 말을 아꼈고, 대통령실은 수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오겠다고 이 전 장관이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범인 도피 특검으로 수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을 수사 방해이자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실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종섭을 해외로 도피시켜 대통령실로 수사가 연결되지 않도록 수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질까 봐 공범을 빼돌린 것 아닙니까?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최상병 특검법도 총선 이후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야당 의원 182명이 찬성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최상병 특검법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장관을 범인 도피죄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에서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과정에 대해서 인사검증 담당 부서인 법무부 수장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출국 금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보고받은 것도 없었습니까?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은 이 도주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위원장은 특별히 더 아는 것이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 이종섭 전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호주라는 나라가 국방 관련한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안다며 수사를 방해한다거나 차질이 빚어진다는 건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신임장 수여식 없이 사본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교부는 신임장 원본을 조만간 외교 행랑으로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 출국에 앞서 지난주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자진 출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수사 협조를 약속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의 이런 수사 협조 약속은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풀어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이 제출한 휴대전화가 최상병 사건 시점 이후에 쓰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MBC가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라고 보도한 뒤 이 전 장관은 하루 만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출석했습니다. 4시간가량 면담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휴대전화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최상병 사건 이후 처음 쓰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은 하루 전날 자신이 결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와 경찰 이첩을 돌연 취소했고 그래도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을 가져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가 이뤄졌습니다. 모두 7월 말부터 8월에 벌어진 일인데 이후 새로 쓴 휴대전화를 제출한 겁니다. 통상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검토할 때는 수사기관 입장을 중시한다는 게 출입국 업무를 해본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권한을 가진 법무부에 수사 대상이라 출국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짧은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풀어줬습니다. 호주로 출국하는 이 전 장관을 만나 새 휴대전화를 제출했는지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바뀐 걸 내셨다는데.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한 뒤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었다며 출국 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자,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종섭 전 장관에게 내려진 출국 금지 조치는 해제됐고 이 전 장관은 결국 어제 호주행 비행기를 탔는데요. 어제 인천공항에서 이 전 장관 출국 장면을 단독 포착한 MBC 취재진이 함께 타고 따라갔습니다. 지금 이 전 장관의 부임지인 호주 대사관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 자, 이종섭 전 장관 대사 업무를 바로 시작한 겁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호주 수도 캔버라의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여러 나라 대사관들이 모여있는 외교가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이종섭 전 장관이 도착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New ambassador came. Yeah, but it's a public holiday today in Canberra, so he's not here. 오늘이 이 지역 공휴일이라 출근하지 않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전임자인 김환중 대사는 오늘 아침 비행기로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대사관에 대사 2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 사실상 이 전 장관이 공식 대사로 부임한 겁니다. 자, 윤 기자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간 걸로 아는데 이 전 장관에게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려고 거기까지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인천공항 이후에 또 이 전 장관에게 들은 답이 있습니까? 네, MBC 법조팀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방부와 해병대를 압수수색한 소식을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후속 취재와 보도를 이어왔는데요. 그 핵심인 이 전 장관을 2달 만에 겨우 공항에서 만났는데 그 과정과 또 어제 동행길 대화까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1월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된 뒤 MBC는 수차례 이종섭 전 장관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1분 남짓 한 차례 통화 뒤 이 전 장관은 답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2차례 집도 찾아갔습니다.
장관님께 전화 한번 드렸었는데 꼭 한번 통화 청하고 싶다고 말씀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MBC 기자라고 하시면 아시긴 할 텐데. 직후 이 전 장관은 한 차례 전화를 걸어와 30여 분간 비교적 자세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이 추가 취재된 뒤 다시 연락하자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MBC가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라고 보도한 뒤 거센 논란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MBC는 출국 일정을 파악하고 직접 질문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당일 동행 취재를 결정했습니다. 2달의 취재 끝에 인천공항 탑승구에서 만난 이 전 장관 답변은 모호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인데다 이 전 장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취재팀에겐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니 저희 대통령실 통화하셨는데 누구랑 통화하셨던 거예요? 아니 내가 대통령실 그거는 소리예요. 저런 게 없다고. 기내에서는 이 전 장관과 잠시 대화할 수 있을지 요청했다 거절당했고 이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호주 브리즈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현재 브리즈번 공항에서 캔버라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희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행기를 갈아탈 때 겨우 다시 질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누구랑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이 전 장관은 매번 취재진에게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취재진 다 있는데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이고 여기까지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최상병 순직 때도 또 논란이 된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국방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일부터 대사관에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호주 대사관에서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이제 4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처벌의 정상을 참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부터는 상급 종합병원에 공중보건의사, 또 군의관 150여 명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대형 병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취약 지역의 인력까지 빼내는 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시의 한 보건소. 앞으로 매주 수요일만 진료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지역의 공중보건의들을 전공의들이 빠진 상급 종합병원으로 파견 보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역 보건소와 군병원 등에서 공중보건의 138명과 군의관 20명을 동원했습니다. 먼저 한 달 동안 전공의 공백을 메우다 필요하면 다음 주 공보의 200명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응급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력을 지원을 해주고 또 필요하면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그 공백을 메꾸도록. 정부는 진료 현장에 남았거나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을 위해 보호 신고센터를 내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행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보낸 대상 전공의는 5천 명에 육박합니다. 의료계에선 공중보건의 투입을 놓고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들이 근무하던 취약 지역에서 오히려 더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10,000명이 나가는데 100명 빼가지고 넣어봤자 티도 거의 안 날 거고요. 암울합니다. 진짜 의료 취약지들은 거기가 더 문제죠. 생각 조금 해보시면 이대로 가면 파국이겠구나. 의사협회 역시 격오지와 군 의료를 책임진 공보위와 군의관을 정부가 별다른 대안 없이 차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자 환자단체에선 환자들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자, 의대 교수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지 기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긴급 총회를 열었는데 결론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서울대병원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후 5시부터 총회를 열어 조금 전 마무리했는데요.
결국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430명 교수들이 참석했는데요.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게 나서지 않으면 오는 3월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 나머지 4개 대형병원과 향후 행동을 연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와 의대생들은 호소문을 내고 단체 사직을 예고했습니다. 환자들의 고통과 불편에 죄송하다면서도 정부의 증원 정책이 무모하다고 비판했는데요. 근거가 없는 2,000명 증원을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바꿀 계획이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저희도 전공의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오는 14일 두 번째 전체 회의를 예고했고요. 서울 5개 대형병원을 둔 의대 교수들도 잇따라 긴급 회의를 엽니다. 일부 수련병원 교수 16명은 온라인에서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연대 서명을 받고 있는데 오전까지 의료진 6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자, 의대생들도 지금 휴학계를 내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집단 유급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네,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0곳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학칙을 보면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을 결석하면 F학점을 받는데요. 한 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 처리됩니다. 이대로면 대규모 유급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들은 부족한 수업 일수를 방학 때 채우더라도 4월 말 전에 수업을 시작해야 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의대생 복귀를 위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 단체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500일이 지났습니다. 참사의 책임자들은 여전히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죠.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은 오늘에서야 첫 발을 뗐습니다. 유족들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가슴에 품은 슬픔을 꼭꼭 눌러 쓴 편지에 담아 하늘로 보냅니다. 내 딸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으로 보내는 매일매일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구나. 지난 주말 참사 발생 500일 추모문화제가 열렸지만 과연 참사는 누구의 책임인지를 가리는 법정 다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참사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처음으로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실하게 재판받겠습니다.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대신하겠습니다. 재판에서 김 전 청장 측은 도의적 책임감을 갖고 살아간다면서도 파티를 많이 하는 날이라고 압사 사고를 예상해 경찰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건 과도하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검찰이 불구속 송치 후 1년 넘게 기소 여부를 미루다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받고 지난 1월에야 기소했다며 일반인이 포함된 위원회의 권고로 기소된 건 비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직을 유지 중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8번째 공판도 오늘 열렸습니다. 역시 참사를 미리 대비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사전에 참사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박 구청장 측은 일반적인 안전사고가 아닌 재난을 예견해 대비하긴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참사 500일인데 유가족분들한테 하시면 어때요? 유족들은 법원 앞에서 오늘도 책임자 처벌을 외쳤습니다.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중인체 인파관리만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주가 연계 증권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처음 투자를 했거나 고령일수록 더 많은 액수를 배상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했고 또 금융사들이 과연 이 기준을 순순히 따르겠느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먼저 금융사들이 무리하게 상품을 판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투자자가 고령이거나 금융 지식이 없었을수록 또 ELS에 처음 가입했을수록 높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입 당시 94세셨으며 보청기 착용의 치매 초기 단계인 인지장애셨습니다. 은행원이 시키는 대로만 서류 작성을. 반면 여러 차례 투자했거나 손실보다 누적 이익이 크다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차감하도록 했습니다. 판매사 책임이 100%라면 원칙적으로 손실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지만 금감원은 투자자 대부분이 20에서 60% 수준을 받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분쟁조정 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을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80대 초고령 투자자가 5천만 원짜리 ELS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은행이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70%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반면 통상적인 금융 지식이 있는 30대 고객의 경우 비슷한 상황에서 45% 수준을 배상받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판매사 쪽의 입장에서 두드러진 배상한 기준이라고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고 특히 금융사들이 배상안을 따르지 않고 소송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게 되는데 구속력이 부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홍콩 H지수 ELS 판매 당시 H지수는 12,000 안팎. 하지만 최근엔 5,000선까지 추락하면서 지난달까지 만기가 도래한 2조 2천억 원 중 손실 금액은 1조 2천억 원이 넘고 올해에만 6조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폐막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관저를 향해서 차량이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붙잡혀서 곧바로 연행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야. 삼엄한 경계 속에 일반인 통행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10일 새벽 이곳 중난하이 남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한 영상이 X를 비롯한 해외 SNS에 올라왔습니다. 차량은 문턱에 걸려 내부로 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경비 인력들에 의해 차량 밖으로 끌려 나온 뒤 사지가 붙들린 채 어디론가 빠르게 연행됐습니다. 영상에는 누군가가 공산당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외치는 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중난하이는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전현직 지도부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곳에 차량이 돌진한 일이 알려진 건 처음입니다. 연행된 운전자가 누군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영상에 나오는 외침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난하이와 인접한 인민대회당에서는 지난 4일부터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렸는데 총리 권한이 급격히 약화되는 등 이번 양회를 통해 시진핑 1인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사건을 재작년 10월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을 확정하는 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베이징 한복판 고가도로에서 벌어진 시 주석의 파면을 요구한 현수막 시위에 빗대는 외신 보도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공천의 추가 경선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는 친이재명계 정봉주 전 의원이 비명 현역인 박용진 의원에게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등 3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민주당의 지역구 경선 결과가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비이재명계 현역과 친이재명계 원외 도전자 간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북을에서 친명인 전봉주 전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지난주 3자 경선 결과 박용진 의원과의 최종 결선으로 좁혀졌고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한 겁니다. 이 지역에서 두 차례 당선된 박 의원은 현역 하위 10% 평가를 받아 경선 득표의 30%를 감점받아야 하는 규정을 극복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노원갑에서 당선됐던 정 전 의원은 20년 만에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강성 친명계로 분류됩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의 핵심 변수로 주목받았던 박 의원은 결국 탈락했는데요.
역시 하위 평가를 받은 송갑석, 전해철 의원 등 다른 비명계 의원들의 경선 결과도 이번 주 줄줄이 발표가 예정된 만큼 결과에 따라 친명 비명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주 지역구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들어갑니다. 선대위 명칭은 정권심판 국민승리 선대위로 정하고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세 사람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는데 임 전 실장은 일단 백의종 군함의 선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민의힘이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 변호사가 과거 극우 커뮤니티의 글을 공유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그냥 갈 수는 없다는 우려가 커진 걸로 보입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총선에서 광주 지역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박은식 비상대책위원. 대구에 공천된 도태우 변호사가 어떤 말을 해 5.18 폄훼 논란에 휩싸였는지 다른 비대위원들과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내셨던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뒤 열린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논란으로 징계가 추진된 허식 전 인천시의장과의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 도 변호사의 이틀 전 사과 입장문도 사과 같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공천 재검토 요구까지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이긴 후보다 공천 취소가 전체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반론도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비공개 회의 직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외 공천이란 민주당의 비판에 적극적으로 맞섰습니다. 극우 공천? 일베 출신 누구 있습니까? 여기 우리 일베 출신 있어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일베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도 변호사가 극우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의 글을 SNS에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1년 넘도록 국정농단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 등의 일베 게시물을 수차례 공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한 위원장은 결국 공천관리위원회에 도태우 후보의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공천을 번복하려면 비대위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한 위원장이 오는 15일 광주 방문에 앞서 논란을 매듭지을지 주목됩니다. 5.18 유족회는 5.18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도태우 후보를 제명하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1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 과거 활동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미 종북 인사라며 공세를 펴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도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재논의를 요청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은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오디션을 통해 여성 1위에 뽑혔습니다. 시민사회 몫인 국민후보를 첫 순서에 여성을 우선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지의 후보가 과거 결의 하나 소속으로 한미 군사훈련 반대 등 반미 성향 시위에 참여한 점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은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입니까? 반미입니까?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종북 세력의 숙주로 완전히 전락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2004년 결성된 결의 하나는 남북 문화교류와 북한 어린이 영양 지원 등의 대북 사업을 해왔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와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등 각종 현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독립운동가 동상을 무참하게 파내어 쓸데없는 논란을 만드는 것입니까?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은 당이 추구하는 정치 지향점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주목도가 높은 자리입니다. 내부적 논란이 있는 데다 국민의힘이 종북연합이라며 공세를 강화하는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도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더불어민주연합에 재논의를 요청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라는 데에 공감대가 있는 논의가 있었다.
민주당 등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단체들은 앞서 모든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추천 단위의 자체 검증에도 불구하고 심사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전지혜 후보를 추천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측은 국민의힘의 주장은 삼류 공상소설이라면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이 충분한 근거를 갖고 요청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강원도를 찾아 19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케이블카 추가 건설, 첨단 산업 육성, 산림자원 규제 완화 등 각종 대규모 지역개발 정책들을 약속했습니다. 강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꼼꼼하게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현장을 찾아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하지만 총선 개입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둔 대통령의 현장 방문, 예전에는 어땠는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비교해 봤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매번 논란이 되었습니다. 공천과 선거에서 이른바 진박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 경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으니까 여당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심산으로 부산을 찾은 겁니다. 총선 2달 전인 2월부터 오늘 날짜까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새 대통령이 공무원 아닌 지역민들의 민생 현장을 방문한 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역 한 곳의 일정들을 하나로 묶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번, 문재인 전 대통령 8번, 그리고 윤 대통령은 14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지역도 확인해 봤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 4곳을 돌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충남, 충북, 대구, 부산 등 6곳을 찾아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10곳을 방문했는데요. 앞으로도 현장 민생 토론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총선을 앞두고 더 많이, 더 넓은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 방문 내용도 비교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4번의 현장 방문 중 절반인 2번이 당시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이었습니다. 수도권에 한교 밸리 같은 게 있듯이 우리 남부권에는 또 그 창조경제 단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8번 중 7번이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코로나19 방역 관련 일정이었습니다.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설비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기대합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은 대부분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정책과 수건 사업 해결 약속 등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인천의 오랜 수건이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입니다.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역마다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사실상 여당의 총선 공약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 개입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무인 점포에서 현금을 훔쳐서 달아나던 10대들이 한 시민의 도움으로 검거가 됐습니다. 이들을 우연히 목격한 시민이 용의자의 다리를 걸어서 제압을 했는데요.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식과 문구류 등을 파는 무인 점포에 10대 남학생 3명이 들어섭니다. 물건은 사지 않고 계산대 옆을 서성이더니 갑자기 스패너와 망치로 계산대 자물쇠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현금 23만 원을 훔쳐 황급히 달아납니다. 보안업체 직원 한 명이 곧바로 출동해 이들을 뒤쫓지만 따라잡기는 역부족입니다. 약 500m를 달려 추격을 따돌리려는 찰나 길가에 세워둔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도주 중인 10대의 발을 걸며 저지합니다. 이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잡아주세요. 뭐 이렇게 차 문을 닫는가 동시에 2명은 지나갔고 이제 저하고 걔하고 정면으로 맞닥뜨린 거죠. 김 씨는 몸부림치는 용의자를 제압하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10대를 통해 달아난 2명까지 모두 붙잡았습니다.
무인 점포를 턴 3명은 15살 가출 청소년들이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무인 점포를 털었는지 이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위험을 무릅쓰고 절도범을 검거한 53살 김행남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10대들의 무인 점포 절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가위와 망치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무인 점포 10군데를 털어 현금 700만 원을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역시 수도권 일대에서 800여만 원을 훔친 10대 8명 중 1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사람이 없는 무인 점포 특성상 경비업체 선정과 CCTV 설치 등 보안에 주의하고 계산대 잠금 장치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해충을 잡는다면서 논둑이나 밭둑에 불을 놓다가 산불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해충 방제 효과도 미미하고요. 또 건조한 날씨 때문에 큰 불로 번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논테두리는 이미 시커멓게 타버렸고 지난 가을 볏짚을 모아 뭉쳐둔 곰포 사일리지에도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전남 해남군 산이면 간척지 일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쌓여있는 퇴비로 옮겨 붙으면서 70개가량의 곰포 사일리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근에서 논두렁을 태우다 불씨가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논두렁 소각으로 이제 불씨가 곰포 사일리지 쪽으로 확대돼가지고 이제 연소가 발생한 거고요. 산 중턱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래에서는 산 능선을 따라 시뻘건 불길이 넘실댑니다. 충북 괴산군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는데 인근에서 낙엽을 태우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할머니가 그 주택 뒷마당에서 낙엽을 소각하던 중 바람에 의해서 한쪽으로다가 붙어가지고. 충북 옥천군에서도 산불이 나 임야 5,000제곱미터가 탔는데 역시 쓰레기 소각이 원인이었습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 지역에서는 겨울을 지낸 해충을 죽이고 말라버린 잡초 등을 없애겠다면서 농경지 주변이나 부산물을 태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잡초 제거하는 거지. 병해충 방제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된다고. 봄 되면 오늘 부하에서 유충이 나와가지고 풀을 먹고 이제 자라잖아요. 하지만 해충 방제 효과도 미미할 뿐 아니라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도 높습니다. 최근 3년 사이 논두렁이나 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 화재는 전국적으로 219건에 이릅니다.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인근 가건물, 건축물의 또 산림지역 이런 부분에 연소확대가 돼서 많은 재산 피해가 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당국은 남부지방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리고 이번 주부터는 전국적으로 산불 경보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시상식에 참석한 배우와 감독들이 이렇게 빨간색 핀을 달고 등장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반대하는 의미인데 시상식장 주변에서 시위도 열렸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장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전쟁 중단 피켓과 현수막을 든 인파가 점거했습니다. 시상식 참가자들을 태운 검정색 벤 차량들은 도로에 갇힌 채 옴짝달싹 못합니다. 초조해진 배우와 감독 등 유명 인사들은 차량에서 내려 황급히 종종 걸음을 합니다. 레드카펫 주변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시상식 지각자가 속출했습니다. While some people are celebrating and pretending like nothing is happening, the Oscars are happening down the road while people are being murdered, killed, bombed. 아카데미 시상식 참석자들의 휴전 촉구와 전쟁 반대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조너선 글레이저 감독은 가자 지구 전쟁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상당수 배우와 감독은 빨간색 핀을 직접 착용한 채 시상식장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핀에는 즉각적인 휴전 개시와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이런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정작 가자 지구는 휴전 없이 라마단 첫날을 맞았습니다.
아라크사 사원 인근에서 참배객과 이스라엘 군경의 충돌이 목격돼 확전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하마스는 라마단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인의 집결을 촉구했고 이스라엘은 라파 지상군 투입을 저울질하고 있어 휴전 재개는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13년이 됐습니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 도쿄전력은 올해는 7차례 오염수를 추가로 방류할 계획인데요. 방사능 물질이 먼저 도착하는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 오유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1년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본을 강타하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됐습니다. 원자로가 녹아내린 최악의 원전 사고였습니다. この値は一般の講習が1年間に浴びる放射線の限度量をわずか1時間で受ける量にあたり 원자로를 식히는 데 투입된 바닷물만 130여만 톤, 올림픽 수영장 500개를 채울 수 있는 용량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저장 탱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의 선택은 방류였습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소.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물질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으로 원전 사고 이듬해 설치됐습니다. 지난 7일 측정된 방사능 값은 0.071 마이크로시버트, 정상치입니다. 특이사항이 확인됐을 때에는 사전에 뭔가 그 계획을 수립하고 할 수 있는 아주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요충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류된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 우리 해역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년. 제주 해역 바닷물과 음용수로 사용되는 염지하수 시료의 핵종 농도 역시 10여 년 전과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식품 공전에 따른 이제 방사능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대비 20%나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예정된 방류량과 농도입니다. 7,800톤, 1차 방류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만 3차례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 2만 3천 톤이 방류됐습니다. 가장 낮은 농도지만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사능 물질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입니다. 올해는 7차례, 횟수가 2배 이상 늘었고 오염 정도도 강합니다. 지난달 28일 4차 방류된 오염수에는 지난해 오염수보다 높은 1.4테라베크렐의 삼중수소가 포함됐습니다. 일본은 매년 7차례씩 28년 동안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 오는 2051년 오염수 방류를 끝마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노인 등에게 공공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된 지 5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시가 지원금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서 지난달 서울시 의회에서는 폐지 조례안까지 발의가 됐는데요. 서비스원에 소속돼 있는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보육이 필요한 아이와 장애 아동, 다문화 가정 아이까지 함께 돌봐주는 어린이집입니다. 달이 어디 있는 건데? 하늘에서? 이곳에서 일해온 보육교사들이 오늘은 시청 앞 집회를 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모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돼 있습니다. 전임 박원순 시장 때 민간에 기댄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를 일부라도 공공으로 돌리며 돌봄 노동자들에게도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곳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고 서울시 지원도 급감하자 규탄에 나선 겁니다. 돌봄 최소한의 거점 사사업 폐지 중단하라. 실제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요구한 지난해 예산 210억 원은 68억 원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고 148억 원으로 올린 올해 예산안도 서울시는 100억 원으로 깎았습니다. 지난해 9월부턴 장애인, 치매 노인에 대한 방문 돌봄 서비스를 하는 종합재가센터도 기존의 12곳에서 5곳까지 줄였고 자치구에 위탁한 공공어린이집 7곳에 대해서도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니 교사들의 일자리 해고니 하는 문제로 더 이상 시민들과의 갈등을 멈춰주십시오. 서울시는 서비스원 직원급여가 민간 돌봄 종사자보다 높은데도 수혜 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시간은 하루에 4시간 남짓에 불과해 비효율적이라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원 종사자들은 코로나 때 준 서비스 시간도 돌봄 대상자도 늘고 있는데 지원 축소는 결국 TBS처럼 폐지를 목표로 한 거 아니냐. 이게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이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폐지가 목표는 아니라면서도 향후 한 달여간 경영 혁신안을 두고 노조 측과 막판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2달 가까이 여권 추천위원들만으로 파행 운행돼 왔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오늘 야권 추천위원 2명이 복귀했습니다. 두 위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등 방심위의 파행 원인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조이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법원의 업무 복귀 결정에도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이 오늘은 방심위 전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치적 균형이 무너졌다며 방심위 회의 참석을 거부해오던 윤성옥 위원도 2달 만에 복귀했습니다. 두 위원은 회의 시작부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유진 위원이 위원회의 공신력 회복을 위해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책임 있게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사자인 류희림 위원장은 경찰 수사 중이니 회의에서 언급하지 말아달라며 별다른 해명 없이 회의를 속행시켰습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선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을 보도한 MBC에 대한 제재를 두고는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야권 윤성옥 위원은 문제 제기를 한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한 본보기용 정치 심의 사건으로 굉장히 부끄럽다며 MBC 보도에 문제 없음 의견을 냈고, 김유진 위원도 MBC 보도만 과징금 제재하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마찬가지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6대2 다수의 여권 추천 위원들은 국익에 반하는 행태, 사과도 정정보도도 없었다며 중징계를 주장해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방심위는 그동안 여권 추천 위원들과 반대 의견을 내오던 김유진 위원을 방송심의 담당 소위에서 광고와 디지털 성범죄 담당 소위원회로 재배정했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늘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거래된 비트코인은 오늘 오후 4시 반쯤 1억 원을 넘어섰고 장중 최고가 1억 2만 원을 기록했다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올해 초 5,700만 원대에 거래된 비트코인은 2달 사이에 75% 이상 급등하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아시안컵 당시 대표팀 내분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이강인 선수가 다시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황선홍 임시감독은 경기장에서 갈등을 풀어야 한다며 이강인을 발탁했습니다. 손자원 기자입니다. 팬들은 물론 축구계 내부에서도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던 이강인의 대표팀 발탁. 손흥민, 이강인 두 선수와 직접 의견을 나눈 황선홍 임시감독은 결국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공감합니다. 이강인 선수를 부르지 않고 다음으로 넘기면 위기는 넘어갈 수는 있겠죠. 다음에 부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이강인 선수는 팬 여러분들과 또 팀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기를. 아시안컵 당시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내분 사건이 단순히 둘만의 문제일 수는 없다면서 대표팀 내부를 더 강하게 결속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두 선수만의 문제인가요? 모든 팀 구성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단해질 수도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최대한 빨리 푸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K리그 출신 새 얼굴도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벤투와 클린스만 감독에게 번번이 외면당했던 지난해 K리그 득점왕 주민규. 34세 나이에 역대 최고령 첫 국가대표로 선발했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함께 일군 광주 미드필더 정우영도 처음으로 대표팀에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상적인 활약으로 기대를 모은 이승훈, 고심 끝에 뽑지 않았습니다. 대표팀은 다음 주 월요일 소집돼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 준비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신인 김태견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첫 세이브를 거뒀습니다. 9위가 차기 마무리 투수로 꼽힐만 하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요란한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여름철처럼 심하진 않지만 벼락과 돌풍 그리고 쌀락 우박을 동반하겠습니다. 특히 이맘때 노지작물인 봄동 배추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주로 남부지방에서 쌀락 우박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피해 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요.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5cm 안팎의 눈이 쌓이겠고요. 수도권 등 그 밖의 중부지방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요. 중부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부터는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5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11도, 광주 12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이 포근해지겠는데요. 특히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